경로당 마당에 낯선 외국인 4명이 나란히 섰다. 그리고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의 끝에는 낡은 조끼를 걸친 구부정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바둑돌을 쥔 손이 멈췄고 경로당 안에 있던 어르신들의 입이 하나둘 벌어졌다.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네 전체가 술렁였다. 바둑밖에 모르는 영감. 하루 종일 경로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둑돌이나 만지작거리던 그 노인에게 도대체 무슨 과거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모두가 불효자라 손가락질하던 그의 아들.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고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던 그 남자에게도 차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정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조용했던 어느 늦가을 아침으로 경로당 문이 열리는 시간은 아침 9시였지만 박종수는 늘 8시 반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경로당 마루에 올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구석 자리에 바둑판을 펼치는 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낡은 조끼 주머니에서 바둑돌 주머니를 꺼내 흑돌은 자기 앞에, 백돌은 맞은편 빈자리에 놓았다. 늘 그랬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지만 종수는 꼭 백돌을 그 자리에 두었다. 9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제일 먼저 목소리가 들리는 건 김말순이었다.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종수를 보더니 혀를 찼다. 아이고, 바둑이 영감은 오늘도 1등이시네. 그 부지런함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종수는 고개만 살짝 들어 눈인사를 했다. 말수는 그런 종수를 흘끔 보더니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슬그머니 종수 옆자리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였지만 누가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척했다. 경로당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장기 두는 소리, 화투 섞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드라마 소리가 뒤섞였다. 그 안에서 종수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 농담을 하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게 전부였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바둑돌을 놓다가 점심때 다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에 다시 바둑돌을 놓다가 해가 기울면 천천히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어디서 다친 건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도 종수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도 해가 기울어 종수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경로당 앞에 낡은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섰다. 아들 재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아들이 오는 날 종수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눈이 커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바둑돌을 넣는 손이 조금 빨라졌다. 서두르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재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적을 한 번 울렸고 종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재현의 전화기가 울렸다. 네. 과장 박재현입니다. 아, 그거는요. 종수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다. 20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 부자 사이에 오간 말은 없었다. 재현이 전화를 끊고 한마디 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차 안에 라디오도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바둑판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다만 바둑판에는 적어도 마주 앉은 사람이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해 종수가 내리자
재현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깔끔하게 인쇄된 팸플릿 한 장이었다. 표지에 푸른 잔디와 웃고 있는 노인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세 끼 다 나오고. 종수는 팸플릿을 받아들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는 것 같았지만 사실 첫 줄 이상은 읽지 않았다. 종수는 팸플릿을 접어서 조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재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차는 금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종수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서 후미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빈집에 들어선 종수는 불도 켜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조끼 주머니에서 바둑돌 주머니를 꺼내 낡은 장롱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먼지를 덮어쓴 채 서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운 종수의 귀에 가을바람 소리만 길게 울렸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는 늘 천장을 보며 손가락으로 바둑돌 놓는 신용을 했다. 까딱까딱.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바둑이었다. 그 무렵 손녀 수진이에게는 골치 아픈 숙제가 하나 생겼다. 다음 주 국어 시간에 있을 가족 소개 발표.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까지 쓰고 멈췄다. 바둑을 좋아합니다. 경로당에 매일 갑니다. 다리가 불편합니다. 수진은 펜을 놓았다. 친구 민선의 할아버지는 전직 소방관이었고 준혁이네 할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었다.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책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글씨 위로 지우개 가루가 떨어졌다. 한 번 쓰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었다. 발표는 화요일 셋째 교시였다. 수지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다.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를 3번이나 반복했고 학교 가는 길에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다. 교실에 도착하자 민서가 달려왔다. 수진아, 나 어제 할아버지 소방관 시절 사진까지 준비했어. 너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방 속 공책에는 여전히 2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발표 순서는 번호순이었다. 앞번호 아이들이 하나씩 나가 가족을 소개할 때마다 교실은 웃음과 탄성으로 채워졌다. 준혁이가 할아버지의 태권도 시범 영상을 틀었을 때는 박수까지 터졌다. 수지는 자기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공책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했다. 손끝이 차가웠다. 수진의 차례가 왔다. 교탁 앞에 선 수진은 공책을 펼쳤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기도 잘 보이지 않았다. 수진은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76이시고 매일 경로당에 가십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취미는 바둑이고. 수진은 멈칫했다. 다음 문장이 목에 걸렸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선생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수진은 공책을 내려놓고 외운 대로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바둑을 좋아하시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교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고 선생님이 잘했어. 수진아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목소리에 약간의 안쓰러움이 섞여 있다는 걸 수진도 느꼈다. 쉬는 시간에 수진은 화장실로 갔다. 칸 안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다. 울지는 않았다. 대신 공책을 꺼내 자기가 쓴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수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말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가슴 한쪽이 뜨끔했던 건 분명했다. 민서가 쉬는 시간 내내 수진아,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그냥 웃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웃는 법을 수지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걸 수진 자신은 아직 몰랐다. 그 시각 종수는 경로당에서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둑돌을 놓고 보리차를 마시고 김말순의 잔소리를 들었다. 말순이 옆에 앉더니 뜬금없이 물었다. 바둑이 영감, 손녀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한 아이입니다. 말순은 콧바람을 불며 말했다. 영리하긴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관심 없어. 종수는 대답 없이 바둑돌 하나를 놓았다. 까딱 소리가 경로당 안에 작게 울렸다. 저녁이 되어 종수가 집에 돌아오자 전화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재현이었다. 종수가 수화기를 들자 아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쏟아졌다. 아버지,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종수는 그래, 바쁘지라고 답했다.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다. 종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두부 반 모와 김치통뿐이었다. 종수는 두부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칼을 드는 손이 잠깐 멈췄다. 재현의 목소리에서 들은 건 바쁨이 아니라 지쳐있음이었지만 종수는 그것을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묻지 않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다. 그 밤 종수는 장롱 위 먼지 쌓인 액자를 손으로 한번 쓸었다. 여전히 어둠 속이라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손가락으로 바둑돌 놓는 신용을 했다. 까딱, 까딱. 맞은편에 아무도 없는 바둑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소문이라는 건 다리가 빠르다. 수진의 발표 이야기가 경로당까지 닿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경로당 근처 슈퍼를 하는 정씨 아주머니가 수진네 바나이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순에게 전했고 말순은 그걸 그날 오후 경로당에서 고스란히 꺼냈다. 바둑이 영감, 손녀분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며?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장기를 두던 사람들도 멈칫했고 화투를 섞던 손도 잠깐 멈췄다. 종수는 바둑돌을 쥔 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맞는 말이지요. 말수는 오히려 당황했다. 무안을 주려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순이 입을 열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종수가 먼저 바둑돌을 놓았다. 까딱? 그 소리가 말순의 입을 닫게 했다. 경로당의 소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후가 흘러갔다. 다만 그날 종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경로당을 나섰다.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순만은 종수가 놓다 만 바둑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며칠 뒤 경로당에 관할 구청에서 공문 한 장이 날아왔다. 해외 귀빈 방문 행사가 이 경로당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 방문단이 한국의 노인 복지 시설을 시찰한다는 것이었다. 말수는 공문을 들고 호들갑을 떨었다. 외국 사람들이 온다고? 여기를?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저마다 술렁였다. 누군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떼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화장실 타일이 깨진 걸 고쳐야 한다고 했다. 말수는 경로당 대청소를 선포하며 모두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종수는 그 소동 속에서도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말순이 못마땅한 듯 다가왔다. 영감도 좀 도와요. 거기 앉아서 바둑만 둘 거예요? 종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경로당 마당으로 나가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었다. 왼쪽 다리를 끌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정확했다.
구석구석 빠뜨리는 곳 없이 마치 격자 무늬를 따라가듯 한 줄 한 줄 쓸어나갔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렸다. 그 주 토요일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종수가 수화기를 들자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요양원 한 곳 같이 가보시죠. 제가 시간 내볼게요.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는 잘 있나? 재현이 멈칫했다. 아버지가 요양원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고 손녀를 물은 것이다. 네, 잘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종수는 그래, 됐다라고만 했다. 전화가 끊긴 뒤 재현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 서류 맨 위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올려져 있었다. 일요일 아침 종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경로당이 아니라 집 뒤편 작은 공터로 나간 것이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공터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깨끗했다. 종수는 호주머니에서 바둑돌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등은 아주 잠깐 평소보다 조금 덜 구부정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행사를 사흘 앞둔 수요일이었다. 경로당은 아침부터 어수선했다. 구청에서 현수막이 도착했고 말수는 그걸 어디에 걸지 놓고 다른 어르신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종수는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바둑판은 펼치지 않았다.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소동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점심 무렵에 사고가 났다. 화장실 수도관이 터진 것이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오자 경로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우왕좌왕했고 말수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리기사가 오려면 3시간은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흘 뒤에 외국 손님이 오는데 화장실이 이 꼴이면 어떡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수건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대야를 들고 뛰었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수도 밸브를 잠갔다.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경로당 뒤편 창고에서 낡은 연장통을 꺼내왔다. 어르신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종수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터진 배관을 살폈다. 손놀림이 느리지 않았다. 돋보기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배관 이음새를 손끝으로 훑더니 연장통에서 필요한 공구를 망설임 없이 꺼냈다. 30여 분 만에 임시 수리가 끝났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물이 새지는 않았다. 종수는 젖은 무릎을 털며 일어났고 왼쪽 다리가 힘에 부치는지 벽을 짚었다. 말순이 입을 벌린 채 물었다. 영감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종수는 조끼에 묻은 물기를 대충 닦으며 대답했다. 옛날에 이것저것 좀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더 묻고 싶었지만 종수의 표정이 그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말수는 처음으로 종수를 바둑이 영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고마워요라고만 했다. 종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갔다. 바둑판을 펼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흑도를 집어 올렸다. 그날 저녁 재현은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핸들 위에 이마를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아버지에게 건넨 것과 같은 요양원 팸플릿이었다. 접히고 구겨진 그 팸플릿 뒷면에 재현은 볼펜으로 숫자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있었다. 병원비, 학비, 월세, 보험료. 숫자들은 아무리 더하고 빼도 맞지 않았다.
재현은 팸플릿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걸 재현은 오늘따라 유난히 느꼈다. 행사 전날 밤이었다. 종수는 경로당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 장롱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천에 쌓인 작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지는 않았다. 손으로 천이를 쓸어보기만 하고 다시 장롱 안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구부정한 등, 두꺼운 안경, 낡은 조끼.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던 종수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일이구먼. 그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종수만 알고 있었다. 맞은편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종수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행사 당일 아침 경로당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말수는 새벽 6시에 나와 바닥을 2번이나 닦았고 어르신들도 저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여들었다. 구청 직원 2명이 먼저 도착해 현수막을 점검했고 통역을 맡은 젊은 여자가 인사를 돌렸다. 경로당 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말수는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고쳐 넣었고 장기를 두던 이 노인은 장기판을 치우고 방석을 가지런히 펴놓았다. 종수는 9시에 도착했다. 늘 그랬듯 8시 반에 오던 사람이 30분 늦은 것이다.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종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오늘은 바둑판을 꺼내지 않았다.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순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다. 바둑이 영감,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요. 괜히 나서지 말고. 종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10시 정각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경로당 앞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고 외국인 4명이 내렸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백발의 남자는 가슴에 작은 훈장핀을 달고 있었다. 통역사가 앞에 서서 안내를 시작했고 구청 직원이 경로당 현판 앞에서 환영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은 일렬로 서서 어색하게 박수를 쳤다. 말순이 대표로 앞에 나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통역사가 웃으며 통역했고 방문단도 미소를 지었다. 방문단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통역사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평범한 시찰이었다. 그런데 백발의 남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경로당 구석, 바둑판 없이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앉아있는 종수를 발견한 것이다. 백발의 남자가 종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통역사가 뒤따르며 무슨 일인가 살폈다. 백발의 남자는 종수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종수도 그를 올려다보았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경로당 안이 서서히 조용해졌다. 백발의 남자가 종수에게 무언가를 영어로 물었다. 통역사가 옮기려 했지만 종수가 먼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발의 남자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자세를 바로잡더니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다. 거수경례였다. 나머지 3명의 방문단이 동시에 자세를 고쳐섰다. 4명 모두 종수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멈추었다. 말순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장기를 두던 노인이 벌떡 일어섰고 구청 직원은 입을 벌린 채 통역사를 바라보았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발의 남자가 말하는 내용을 옮기는데 2번이나 멈춰야 했다. 수십 년 전 해외 분쟁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
적의 포위 속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고립되었을 때 그 병사는 본대의 철수 명령을 어기고 단독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 밤새 민간인들을 한 명씩 안전지대로 옮겼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해낸 뒤에야 쓰러졌다. 그 병사의 이름이 박종수였다. 박문단은 그때 구출된 민간인들의 자녀와 손주였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평생 들어온 이름, 평생 찾아 헤맨 은인을 오늘 이 경로당 구석에서 만난 것이다.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순이 손으로 입을 막고 종수를 바라보았다. 바둑이 영감이.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구청 직원은 허겁지겁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종수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백발의 남자가 종수 앞에 무릎을 꿇고 종수의 두 손을 잡았다. 종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표정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종수는 그제야 느끼고 있었다. 소식은 불처럼 번졌다. 구청 직원이건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지역 방송 취재 차량이 경로당 앞에 섰고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를 비켜주었고 말수는 평생 처음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이 경로당에 유엔 평화유지군 영웅이 계시다는 게 사실입니까? 말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다. 종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백발의 남자와 박문단은 종수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통역사가 가운데에서 양쪽의 말을 옮기고 있었지만 사실 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백발의 남자는 종수의 손을 잡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종수는 가끔 짧게 무언가를 말했다. 기자가 종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어르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작전에서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민간인을 구하셨습니까? 경로당 안이 숨을 죽였다. 종수는 마이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기자가 더 물으려 했지만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제지했다. 백발의 남자가 대신 카메라 앞에 섰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의 말은 이랬다. 자신의 어머니는 당시 17살이었고 포화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국 군인이 어머니를 업고 3km를 뛰었다. 그 군인은 이미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어머니가 평생 그 이야기를 했고 그 군인의 이름 석자를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다. 박종수? 카메라가 종수의 왼쪽 다리를 비추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십 년 동안 그 다리를 끌며 경로당을 오갔던 노인의 절뚝거림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종수 앞으로 걸어갔다. 영감, 아니 어르신. 그런 분이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종수는 말순을 올려다보며 옅게 웃었다. 말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각 재현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현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추었다. 화면에 경로당이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니는 경로당. 그리고 카메라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을 비추었다. 낡은 조끼, 두꺼운 돋보기 안경. 아버지였다.
재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다. 유엔 평화유지군 영웅, 수십 년 만에 발견. 재현의 입이 벌어졌다. 옆 테이블의 동료가 저거 대단하다. 저런 분이 계셨네라고 말했지만 재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재현은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재현은 식당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 섰다.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에도 연결되지 않자 재현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난간에 기대어 섰다. 계단통에 아무도 없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요양원 팸플릿을 건네던 자기 손이 떠올랐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 안에서 전화만 하던 자기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20분 거리의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침묵의 이유를 물은 적이 없었다. 재현의 눈이 붉어졌다.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는 가운데 재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취재 열기가 가라앉은 저녁 경로당에는 종수와 말순 그리고 백발의 방문단만 남아 있었다. 통역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통역 없이 그냥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어도 종수는 들었다. 백발의 남자가 말을 마치자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종수에게 건넸다. 흑백 사진이었다. 종수의 손이 잠깐 떨렸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종수는 조끼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편지지였다. 수십 년 전 글씨였지만 또렷했다. 종수는 그 편지를 백발의 남자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물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통역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이랬다. 그날 밤 박종수 혼자 민간인을 구출한 게 아니었다. 종수와 가장 친한 전우, 이병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마지막 민간인을 옮기고 돌아오는 길에 적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이병은 종수에게 먼저 가라고 외쳤다. 종수는 거부했다. 그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고 이병은 쓰러졌다. 종수가 이병을 업으려 했지만 이병은 종수를 밀어냈다. 가라고, 여기까지가 내 자리라고. 종수는 이병이 시키는 대로 뛰었다. 왼쪽 다리에 총탄이 박힌 채로 이병은 돌아오지 못했다. 종수가 수십 년 동안 영웅 대접을 거부하며 살아온 이유, 경로당 맞은편 빈자리에 늘 백도를 놓아두었던 이유, 그것이었다.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영웅이라는 말은 훈장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그 시각 경로당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재현이었다. 회사에서 곧장 달려왔는지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재현을 향했다. 재현은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종수는 재현을 올려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눈에 익은 피곤함 그 이상으로 무너져 있었다. 재현이 종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경로당 안에 짧게 울렸다. 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꽉 잡은 것도 아니고 가볍게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손이었다. 한참 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다. 보리차 두 잔을 쟁반에 올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재현이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것,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것, 병원비와 학비와 월세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요양원 팸플릿을 건넨 건 아버지가 짐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말이 끝날 때쯤 재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니까 그냥 괜찮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종수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알았다.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종수의 눈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몰라서 안 물은 게 아니야.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백발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통역사를 통해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다. 그 군인이 자기 대신 죽은 게 아니라 그 군인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니 그 군인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종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아주 오래된 무게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소리가 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수진의 담임 선생님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수진이 가족 소개 발표를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잠깐 망설였지만 수진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허락했다. 발표는 목요일 국어 시간이었다. 수진은 이번에는 공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교탁 앞에 서서 반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할아버지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조금 떨렸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전쟁터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으면서도요. 그런데 평생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도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아직 다 이해 못했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추었다. 교실이 조용했다.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는데 맞은편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혀요. 거기에 항상 바둑돌을 놓아두셨어요. 돌아가신 친구분 자리래요. 저 그 얘기 듣고 막 울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 몇 명도 눈을 손으로 닦았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다. 수진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바둑밖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몰랐던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아, 내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수진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할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걸 이번에는 수진도 알 것 같았다. 그 무렵 재현은 조용히 몇 가지를 바꾸었다. 아버지를 경로당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대신 차에서 내려 경로당 문까지 함께 걸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다. 아버지의 절뚝거리는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몇 마디 오갔다. 날씨 이야기, 수진의 학교 이야기, 가끔은 아무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 재현이 회사 사정을 털어놓은 뒤로 종수는 가끔 한마디씩 했다. 힘든 시절은 지나간다.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재현은 그 말을 오래 들고 다녔다. 말수는 재현이 올 때마다 경로당 문 앞에서 뭔가를 손에 쥐어주기 시작했다. 삶은 달걀이거나 귤 몇 개였다. 바쁜 사람이 밥은 먹고 다녀야지. 재현은 매번 감사하다고 했고 말수는 매번 됐어 하며 손을 저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수진이 학교를 마치고
경로당에 왔다. 종수는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서 바둑판을 펼쳐놓고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종수가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물었다. 할아버지,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종수는 잠시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맞은편 빈자리, 언제나 백돌만 놓여있던 그 자리에 손녀가 앉아 있었다. 종수는 조용히 바둑돌 주머니를 열어 백돌을 꺼냈다. 수진의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백이고 저게 흑이야. 먼저 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을 손안에 쥐었다. 그럼 뭐가 이기는 거야? 종수가 바둑판을 쓸어보며 천천히 말했다.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이기는 거야. 경로당 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바둑판 위로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며 떨어졌다. 흑돌과 백돌이 나란히 놓였다. 맞은편 자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장면을 보고 멈추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보리차 2잔이 나왔다. 이번에는 2잔 모두 사람 앞에 놓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바둑이 영감이라 불리던 노인의 맞은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